1960년 1월 사고 현장의 가방. 1960년 1월 4일 오후 프랑스 빌블뱅의 한적한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손된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즉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7세. 그 남자의 이름은 알베르 카미였습니다. 불과 3년 전 44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철학자로 우뚝 섰던 바로 그 카미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현대문학의 지평을 열었고 시지프 신화로 부조리 철학을 정립했으며 페스트로 인간 존엄의 의미를 되물었던 그 거장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은 카미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44페이지 분량의 손으로 쓴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최초의 인간. 카미가 죽기 직전까지 집필하던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고는 그날 이후 34년 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미의 유족들이 출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이 원고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1994년 카미의 딸 카트린이 마침내 아버지의 유고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철학자 카미의 가장 사적이고 절실한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갔는지 그 미완성 원고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카미의 생애, 알제리 빈민가에서 노벨상까지. 카미는 1913년 11월 7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몬도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류시엔 카미는 포도주 창고 노동자였고 어머니 카트린은 스페인계 청소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아버지는 마른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카미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전쟁터에서 날아온 짧은 편지와 어머니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이사해 벨쿠르 지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귀머거리에 가까울 정도로 청각장애가 있었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어린 카미는 억척스러운 할머니, 말없는 어머니,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삼촌과 함께 비좁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무엇인가 순수한 것, 본질적인 것을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전환점은 초등학교 선생님 루이 제르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르맹 선생은 가난하고 총명한 소년 카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카미의 집을 직접 찾아가 문맹인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미는 알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서 장 그르니에라는 또 한 명의 스승을 만납니다. 그르니에는 카미에게 철학과 문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17세의 카미는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카미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알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연극단을 만들고 신문사에서 일하며 글을 썼습니다. 1942년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를 동시에 출간하며 문단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신문, 콩바의 편집장을 맡으며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페스트를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1957년 마침내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카미는 고독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사르트르와의 결별, 지식인 사회의 냉담함.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뿌리로 알제리의 태양과 바다로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카미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최초의 인간.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지필 배경과 의미. 1957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진리와 자유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미 자신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이 격화되면서 그는 프랑스 본토 지식인들과 알제리 프랑스인 피에 누아르 사이에서 찢겨져 있었습니다. 좌파 지식인들은 카미가 알제리 독립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절친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공개적으로 카미를 공격했습니다. 카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믿지만 정의보다 먼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은 카미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는 식민주의의 부당함을 알았지만 알제리에 사는 가난한 프랑스인들도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정치적 고립감 속에서 카미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1953년부터 카미는 자서전적 소설의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처럼 방대한 작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초고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가난했지만 빛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쓰겠다. 최초의 인간이라는 제목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인공 자크 코르물이 카미 자신의 분신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거의 모르는 채 자랐기에 마치 아담처럼 세상에 처음 던져진 인간과 같습니다. 둘째, 알제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도 전통도 문화적 유산도 거의 없이 그저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최초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카미는 이 소설을 통해 묻고 싶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없는 사람들,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난이 인간을 비천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순수하게 만드는가? 그는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1959년 카미는 남프랑스의 루르마랭에 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집필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때로는 밤새도록 원고를 썼습니다. 144페이지에 달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4일 그 원고를 가방에 넣고 파리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합니다. 원고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미완성이야말로 이 작품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향해 걷는 순례자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싶다면 구독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침묵하는 어머니, 가난과 존엄. 최초의 인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주인공 자크의 어머니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고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로도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카미는 어머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현존이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늘 거기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거나 느린 동작으로 집안일을 하거나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거나 어린 자크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해도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거나 짧은 대답만 합니다. 하지만 자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요. 한 장면에서 자크는 어머니를 관찰합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몇 시간이고 거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크는 묻습니다. 엄마, 뭘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자크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카미는 이 장면에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은 공허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순수한 형태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의식, 걱정과 야망으로 오염되지 않은 현존. 그것은 마치 선불교의 무념무상이나 노자의 무의를 연상시킵니다. 소설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자크가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진 손, 주름지고 상처난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존엄이 있었다. 고통을 견뎌낸 존엄, 불평하지 않고 살아온 존엄. 카미는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웅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카미는 말합니다. 이것은 카미가 평생 추구했던 지중해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북유럽의 철학이 말과 개념과 체계로 가득하다면 지중해의 지혜는 침묵과 빛과 현존에 있습니다. 카미는 니체를 존경했지만 니체의 웅변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침묵하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말보다 깊은 것, 개념보다 근원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크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법,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법,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미완성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카미가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덤, 뿌리 찾기의 여정. 최초의 인간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913년 임신한 여인이 알제리의 어느 농장에서 산통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마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려 하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차 위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자크 코르무리, 즉 카미 자신입니다. 소설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은 40대가 된 자크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카미 자신이 실제로 1947년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던 경험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자크는 생브리웨의 군인묘지에서 아버지의 묘비를 찾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루이시엥 코르무리 1885년부터 1914년까지 자크는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29세였다는 것을.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40세인데 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카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젊다니. 항상 자신을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형상이 무너졌다. 이제 자크가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깊은 실존적 깨달음입니다. 부모를 초월하는 순간, 부모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불운하게 젊은 나이에 죽어간 한 청년일 뿐입니다. 자크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스스로 아버지를 재구성하려 합니다. 몇 안 되는 단서를 모으고 상상으로 채우고 그렇게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카미가 최초의 인간을 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뿌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소설에서 자크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트린에게, 나는 건강하다. 내 생각을 많이 한다. 곧 만나자. 평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자크는 울먹입니다. 이 짧고 투박한 문장 속에 한 남자의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가난한 노동자, 문맹의 어머니, 젊은 나이에 전사한 아버지. 카미는 그들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전해집니다. 지중해의 태양 빛과 가난의 철학. 카미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알제리의 태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에는 빛의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해변에서 뛰노는 아이들, 뜨거운 햇살 아래의 거리, 석양에 물든 바다. 카미에게 지중해의 빛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철학적 원리였습니다. 북유럽 철학자들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사유했다면 카미는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우울한 하늘 아래서 불안을 말했고 하이데거는 독일 흑림의 오두막에서 존재의 물을 성찰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알제리의 밝은 태양 아래서 삶의 긍정을 발견했습니다. 소설에서 자크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갑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수영복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하루 종일 놉니다. 저녁이 되면 지쳐서 모래사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카미는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태양과 바다와 하늘을. 이것이 카미가 말하는 가난의 역설입니다. 가난은 결핍이지만 동시에 자유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소유에 얽매이지 않기에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걱정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그저 현재를 즐길 뿐입니다. 카미는 이것을 지중해적 사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절제와 균형, 빛과 명료함, 육체와 정신의 조화. 카미는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사유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자크가 축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다닙니다. 규칙도 제대로 모르고 장비도 변변치 않지만 그들은 완전히 몰입합니다. 카미는 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순수한 기쁨 속에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만이 존재했다. 이것은 카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시지프는 끝없이 바위를 산 위로 굴려올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 부조리한 반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의 순간에 바위를 미는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알제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고 교육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축구를 하는 그 순간, 바다에서 노는 그 순간 완전히 행복합니다. 카미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알제리의 태양과 단순함을 그리워했습니다. 복잡한 철학 논쟁보다 해변에서 친구들과 수영하던 그 순수한 순간이 더 진실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을 쓰면서 카미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재발견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재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명료했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 안타깝게도 카미는 이 여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4페이지의 원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카미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미완성의 완성, 죽음이 남긴 메시지. 1994년 최초의 인간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책은 완성된 소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장의 배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갑자기 끝이 납니다. 카미의 노트에는 이후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크의 청년기, 결핵투병, 전쟁 경험, 작가로서의 성공.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담은 대하소설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미완성이야말로 이 작품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말했습니다. 삶은 부조리하다. 완결되지 않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끝없이 반복된다. 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결되지 않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문학평론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카미가 이 소설을 완성했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다듬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는 미완성 원고는 카미의 가장 날것의 목소리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순수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감동적입니다. 완성된 예술작품보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 때로는 더 진실합니다. 카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많은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 삶의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카미가 죽었을 때 그의 친구 장 그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려던 책 속에서 죽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최초의 인간은 카미의 귀향이었고 그 귀향의 도중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작을 찾아가지만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우리가 찾아간 뿌리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카미가 144페이지를 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린 시절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도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최초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최초를 기억하십니까? 카미는 4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에게 영원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최초의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입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념이나 추상적 이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우리의 뿌리 속에, 우리의 시작 속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존엄했던 어머니,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쓰러진 아버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웃고 뛰놀던 어린 시절. 카미에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벨상보다 명성보다 그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최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사람들, 우리를 형성한 장소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순수한 순간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잡해지고 무언가를 더 많이 알게 되지만 동시에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카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최초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카미도 144페이지만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미완성이고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카미는 우리에게 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최초의 인간을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